경찰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고통을 겪어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소문 1인분입니다. 어저께 넷플릭스 통해 공개된 84제곱미터 후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1시간 58분, 약 2시간 정도 되고요. 스토리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남성 직장인이 고시원과 원룸텔 등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3평 아파트,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산 영끌족이 있습니다. 이 영끌족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빚과 씨름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와중에 밤낮으로 층간소음 및 층간소음 항의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급기야 자신이 모든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지목되게 되면서 주변의 이웃들과 격한 대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인물 소개. 우선 주인공 노우성 역의 강하늘 배우, 30대 직장인입니다. 영화에서 서울 도원구로 표시가 되는데 아마 서울 노원구겠죠. 33평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산 영끌족. 영화에서는 아파트가 이제 11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약 7억 정도를 이제 아파트 대출을 땡겨서 샀다, 뭐 그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7억에 대한 이자를 연 5%만 해도 딱 3,50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월 300만 원이 이자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혼자 적게 생활비를 쓰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300만 원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쉽지 않겠죠. 극 중에 뭐 밤에 막 배민 라이더도 뛰고 힘들게 하루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강하늘 배우는 제가 미생의 그 장백기 때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다음은 강하늘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전은화 역의 염혜란 배우. 아파트 맨 위층에 보면은 펜트하우스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보통은 아파트는 한 층에 이제 두세 가구가 같이 살게 되는데 펜트하우스는 그 한 채를 다 쓰거든요. 보통 아파트의 두세 배 이상 크기가 되는 거죠. 뷰도 좋고 정말 비싼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이자 전직 검사로 나옵니다. 염혜란 씨의 연기는 뭐 명불허전인데 이 작품에서는 그 연기력이 크게 발휘될 일이 조금 적었던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다음은 강하늘의 바로 위층에 사는 자유롭게 영상을 만드는 프리랜서 카메라맨 영진호 역의 서현우 배우. 그 영상을 이제 방송국 같은 데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근데 이 영진호는 그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뭐 그런 인물로 좀 나옵니다. 굉장히 거칠면서도 치밀한 성격의 캐릭터로 나오는 영진호 역의 서현우 배우. 서현우 배우는 제가 어디서 본 듯하다 하고 계속 생각했더니 예전 아저씨에서 주인공 고 이선균 배우 팀에서 일하던 송 과장으로 나왔던 배우더라고요. 여기서는 살을 많이 빼가지고 약간 헷갈렸는데 오랜만에 봤던 서현우 배우.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점 단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장점 첫 번째, 일단 이 영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층간소음과 함께 아파트 영끌 그리고 코인 빚투자,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흐름으로 진행된다. 분초를 다투면서 흘러가는 쫄깃한 연출도 굉장히 꽤 잘 살렸고, 그래서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굉장히 볼만하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저는 캐스팅이 꽤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강하늘, 영화 내용이 공포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배경이 시종일관 어두워요. 근데 이 어두운 게 강하늘 배우의 밝은 이미지 때문에 밸런스가 그래도 좀 맞는 느낌? 그래서 캐스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장점 세 번째는 스토리가 예측 불가하다. 이 스토리를 조금 꼬아 넣었어요. 그래서 평탄하게 흘러가지가 않고요. 진위가 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야, 이게 과연 빌런이 누굴까 하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너무 예상대로 가는 것은 좀 재미가 덜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단점, 중반까지는 흐름이 잘 이어지면서 재미있게 봤는데 딱 그 중반 이후에 층간소음의 전말이 밝혀지는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영화들 많죠. 약간 용두사미 느낌 나면서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공포, 스릴러 장르인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약간 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회 고발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골에 귀신 나오는 흉가가 배경인 공포 영화였는데 갑자기 이 원인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시골에 사람이 없어서 흉가가 많이 생겼다, 저출산이 그래서 문제다, 약간 이런 쪽으로 뜬금없이 포커스 잡는 느낌? 그러니까 공포, 스릴러, 그리고 사회고발, 막 다큐멘터리 이렇게 짬뽕이 되니까 오, 이거 신선하다고 봐야 되나? 근데 저는 신선하다기보다는 약간 안 어울리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영화 평가 어떠느냐? 그냥 볼만합니다. 소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 저는 B, 그냥 딱 B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TT로 나온 영화 중에는 꽤 볼만하다. 뭐 소재도 신선하고 캐스팅도 괜찮았고, 다만 공포 스릴러라는 그 장르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 작품들이 그 넷플릭스에 공개할 때마다 이제 글로벌로 막 1위를 차지하면서 잘 나가는데 과연 이 영화가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특수성에 맞춰진 영화라고 생각돼서 과연 글로벌 팬들이 이걸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층간소음의 고통을 한동안 겪은 사람으로서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경찰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고통을 겪어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 층간소음 부분이,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은 사실 층간소음에 매우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그걸 잘 설명해줘요. 아파트가 이제 벽식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벽이 아파트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 벽을 타고 층간소음이 굉장히 멀리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사들이 실제로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200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보다 오히려 최근 아파트들이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밑에 상가들이 있고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는 벽식이 아닌 기둥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훨씬 덜 하거든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소음을 만들어내는 집에 막 찾아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이봐요, 막 나와봐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의 당사자가 윗집 아랫집으로 바로 찾아가면 법으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집을 찾아가고 막 집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집주인이 거부하면 못 들어가요. 직접 들어가면 무단 침입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도 뭐 영장이 있거나 하기 전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증을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자, 또 보면 영화에서 윗집의 핸드폰 진동이 밑에 집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소음이 생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정도, 이 진동 내 폰인가? 라고 바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사실 잘못 지어진 거죠. 핸드폰 진동이 아무리 그게 진동이라고 하지만 그게 타고 내려가서 주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층간소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단순히 위층에서 쿵쿵대서 아래층이 고통을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 소음이 위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옆동에서도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들 윗집 생각만 하지? 여기가 벽식 구조잖아요. 아파트 벽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는데 이게 위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래에서 나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영화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음이 여러 군데서 이제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로 위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래층이 윗집에 복수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우퍼 등을 설치해서 윗집에다 대고 그 소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화에서도 그 위층으로 소음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우퍼를 설치하면 그 우퍼로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 소리를 내기 위한 소스들이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정말 일상화되어 있고 갈등이 심하다 하고 느끼는 게 실제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런 소음 생성 영상들이 그 조회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댓글들 읽어보면 이게 한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층간소음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소방관, 경찰들도 그 PTSD가 올 만큼 처참했던 살인사건, 그 2021년 여수 아파트 살인사건이 있거든요. 범인이 이 윗집 가족을 마태채로 그냥 썰어가지고 도륙해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원인도 층간소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층간소음이란 건 이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할 수 있고, 미친 사람은 더 미쳐가지고 끝까지 가게 해버리는, 정말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종합하자면 제가 층간소음에 실제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으로서의 영화 고증을 평가해보자면, 과장된 면들이 있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층간소음의 괴로움, 고통을 꽤 잘 살려서 표현했다. 독특한 소재의 공포 스릴러 영화였던 84제곱미터, 이 영화 함께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